곧 있으면 우리 장 종료가 될 텐데요. 오늘 바닥이냐 아니냐, 바닥이 어디까지냐 논란이 한창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시작과 동시에 1,800을 깼었고요. 무엇보다 전 저점인 1,779.4포인트를 장중에 이탈하면서 1,776까지 오후장에 특별히 밀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전 저점을 못 지키면 1,700까지 다이렉트로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었는데 어쨌거나 오늘 종가는 잘하면 전 저점을 지켜줄 것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유럽 위기는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의 지난주 후반 제조업 지표가 안 좋은 것을 보았었고요. 주말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고용 지표가 쇼크 수준으로 1년 내 가장 안 좋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은 조금 5월 말에 덜 파는가 싶었더니 6월 첫 거래일 날 2천억을 순매도했었고 오늘은 그것보다 더 많이 팔았습니다. 문제는 기관이 투신권 중심으로 외국인과 함께 팔았다라는 것인데요. 건설, 기계, 조선 할 것 없이 새로운 연 저점을 써내려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외국인들의 선물적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은 증시에 조금은 도움이 됐습니다. 증시 하락을 얼마나 프로그램이 막아주었을까?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발 고용 쇼크에 유럽과 중국 경기 부진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전반적인 장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이 우선 줄줄이 조정을 받았고요. 업종별로는 내수주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든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먼저 오늘장 코스피 일중 흐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오늘 지수는 1,780선으로 추락한 채 출발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주요 투자 주체들이 모두 매도하면서 연중 최저치인 1,776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마감 가까이 낙폭을 좀 줄이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2.8% 하락한 1,78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매가 6천억 원 넘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찬바람이 가시질 않았는데요. 개인까지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과 기관, 외국인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기관을 통해서는 1,200억 원이 넘게 그리고 외국인을 통해서는 2,6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마감 지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코스닥 지수도 연일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흐름, 일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3% 가까이 개파락 출발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외국인이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낙폭을 더 키우고 450선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죠. 오늘 다행히 450선은 지킨 모습입니다.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4.52% 하락한 450.81포인트에서 오늘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장중 매도 우위로 돌아서면서 오늘 기관과 함께 시장에서 팔았는데요. 오늘 기관이 소폭 매도 우위로 그쳤고요. 외국인을 통해서는 한 430억 원 정도의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개인만이 시장을 지키면서 135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미국 고용 지표와 유로존 제조업 지표에 대한 실망으로 1,180원 선으로 올라섰는데요. 개장 초부터 매수 우위로 출발해서 1,180원대로 레벨을 높였지만 오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로 상승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4원 30전 상승한 1,182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에 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20만 원도 지켜내지 못했네요. 119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자동차주들도 부진했습니다. 현대차가 1.68%, 기아차가 3.4%, 현대모비스가 2.75% 밀려났고요. 오늘 삼성생명도 1.12% 하락하면서 9만 7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주들 역시 낙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이 3.85% 하락하면서 25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화학이 5.85%, 그리고 SK하이닉스도 5.27% 밀려나면서 21,5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2.25% 밀려나면서 32,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다음이 장중 8%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오늘 낙폭을 좀 줄인 모습이죠. 5.84% 하락하면서 93,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서울반도체가 4.7%, 안내분 5% 넘게 밀려나면서 108,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낙폭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7.68% 하락했고요. 25,8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SFA와 젠백스도 2% 넘게 밀려났고요. 오늘 포스코 ICT가 5.94% 하락하면서 6,49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수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800선 아래로 급락하면서 증권주들 역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3.76% 하락하면서 47,3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키움증권은 오늘 9% 넘게 급락했습니다. 58,5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그리고 하나증권과 동양증권은 4%대, 현대증권은 오늘 5.29% 하락하면서 7,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증권주 목표 하향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건설주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기대를 걸었던 해외 수주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주 주가에 오늘 영향을 미쳤는데요. 현대건설이 5.83% 하락하면서 61,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대림산업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1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85,6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GS건설이 6.36%, 그리고 삼성물산이 5.73% 하락하면서 62,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IT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동반 하락했습니다. IT주도 살펴보시면 삼성전자가 119만 6천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SK하이닉스 5.27% 밀려났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5.2% 하락하면서 2만 50원에, LG이노텍도 5.54% 하락하면서 73,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정유화학주도 살펴보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7% 넘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는데요. 12만 5,50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SO일이 4.29%, LG화학이 5.85%, 그리고 호남석유와 금호석유도 각각 7%씩 밀려나면서 오늘 금유석유는 10만 4,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서 7월 초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하락 전환한 종목들이 좀 보이는데요. 아지텍 WB가 3.76% 하락하면서 4,8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한국주강도 3% 넘게 밀려났습니다. 반면에 대성 파이텍은 상하가 기록하면서 11,250원에, 그리고 넥센테크도 4.38% 오르면서 5,7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급락장에서도 상승한 내수주입니다.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전일 창업투자회사 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창업투자 회사들의 주가가 줄줄이 오늘 상한가를 달리면서 이상 급등 현상을 보였는데요.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단골 공약 중 하나가 창업투자의 중요성이라는 점에서 이를 대선 테마로 보고 투기성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캐피탈, 제미니투자, 그리고 엠벤처투자, 에이티넘 인베스트와 대성창투, 우리기술투자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급락장에서 상승한 종목입니다. 한국전력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강세 보였습니다. 2.43% 오르면서 23,1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연일 급등하던 G러닝이 오늘장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G러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날 장 종료 후에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서 경영권 매각을 위한 협상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한 달 전과 같은 내용을 공시하면서 오늘 차익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요, 하한가 기록했습니다. 2,13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무도 거래소 기준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계만 프로그램만 매수가 들어왔는데 코스피는 연저점을 지켰고 코스닥은 450을 지켰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빠지면서 종가상 120만 원을 10거래일 만에 내놓은 날입니다. 770개 이상 종목이 하락했는데 100개가 안 되는 종목만 올랐습니다. 투자 심리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아시겠죠? 자, 곧바로 시장 공감대 OX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에 둘러싼 이슈,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OX 판을 통해서 쉽게 의견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은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순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장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돌아올게요.
네, 1783포인트 오늘 종가 기록한 코스피. 이제 1700포인트도 위험한가? 두 번째, 현재는 주식을 매도할 시기인지. 세 번째, 중국 대대적인 부양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 마지막, 하반기에도 전차 군단만이 독주할까? 네. 1776 장중 전 저점을 붕괴시켰던 날이니만큼 앞으로 코스피가 얼마나 더 빠질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슈 읽으면 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코스피 1700포인트도 이제 위험하다. 자, 1700포인트 위험하다. 1700이 뭐 그렇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자, 김선 대표님이 조금 더 긍정적인 뷰이신 거죠. 오늘 사실상 지킨 것이 좀 긍정적입니까? 오늘 솔직히 일단 기술적인 분석 통해서 일단은 1779포인트를 지킨 것에 의미를 좀 많이들 두고 계시는데 네. 일단 이 지표 1779포인트 자체는 주봉상 일단 저점에 해당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PBR 1에 해당하는 그 지표 자체가 지수 자체가 한 1750에서 80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1750 밑으로 특히 1700은 도저히 깰 수 없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기술적인 분석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일단은 지금이 한 1750 정도 부분까지 깨진다면은 그때가 오히려 최저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오히려 매수 기회로 좀 판단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가 이제 유럽과 이제 중국의 이제 지표 부진과 또 유럽의 안 좋은 또 그리스와 스페인 문제와 더불어서 일단은 그쪽 은행권의 이제 뱅크런 조짐과 더불어 이제 그리스와 유로존 탈퇴 얘기가 더불어서 또 전체적인 유럽권 또 덴마크가 또 문제가 살짝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지난 주말엔 또 미국까지 또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고용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와서 또다시 또 시장을 또 안 좋은 모습으로 또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의 이제 하락폭은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가 되면 멈추지 않을까로 생각은 들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중국이 이제 PMI 지수 자체가 일단은 지난번 발표를 했을 때 53.3포인트에서 50.4포인트로 떨어지면서 왜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하나 잡아드리자면은 이제 유럽 쪽에 일단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중국 쪽에도 여타 이제 영향을 미치면서 당연히 PMI 지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미국이 이제 5월 고용 지표 자체가 일단은 비농업 부분에서 일단은 고용 증감이 한 7만 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 예상은 한 15만 명 정도 예측을 했지만은 7만 명 정도밖에 안 되면서 또 한 번 또 아무래도 일단은 실업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이제 화두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또 끌어내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또 다우지수 자체가 2% 이상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S&P 500 선물지수 살펴보면 또 좀 빠지는 모습 살짝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장 역시 또 내일장 역시 내일 코스피장 역시도 안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5월 실업률 자체가 미국 실업률 자체가 전월 대비 0.1% 정도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11개월 만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 11개월 동안 변화가 없다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미국 쪽이 당분간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하면서 아무래도 QE3에 대한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 이제 관례를 살펴보자면은 예전에 이제 그 미국이 아주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서도 그때 이후로도 돈을 확실하게 QE3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바로 풀지는 않았고 좀 있다가 한참 한 반년 이상 지난 이후에서야 좀 QE3에 대한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모레 이제 버냉키 의장에 대한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 역시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 기대감 자체로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좀 상승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만 그 돈이 당장 풀리긴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6월 6일 날 이제 ECB 회의 이제 유로존 회의 통해서 이제 해결책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돈이 좀 뭉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스페인 문제부터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있는데 내일 이번 주 6월 초쯤에
독일과 프랑스와 이탈리아 이제 총리가 또 회담을 하면서 아무래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진중한 논의가 있을 논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연말에 있는 이제 유럽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 유럽의 총체적인 위기 자체를 구출하기 위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미 조금씩 이제 각 총리들이 만나면서 회담을 통해서 그 논의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6월 말일 날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코스피 저점이 조금씩 그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서도 이런 유럽과 미국 쪽, 특히 또 중국 쪽 지금 가장 중요한 나라 이제 유럽과 미국 쪽, 중국 쪽에서 문제가 가장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를 당분간은 조금은 그래도 아직 관망하는 입장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저점 자체가 주봉으로 봤을 때 길게 선을 그었을 경우가 1779포인트가 더 이상의 하락폭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지만서도 오늘 장중에는 조금 떨어져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기대치 자체가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저점으로 판단하는 가격대 코스피 구간 자체는 1750 정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구간대에서는 1750에서 1800 현재 가격에서는 무조건 좀 분할 매수 차원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왜 이런 제 근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비차익 매수세 자체도 오늘도 굉장히 네네. 많은 양이 좀 들어오면서 지금 아무래도 코스피 200 종목을 제외한 종목이 비차익 거래 종목인데 이쪽 관련해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그래도 개별적인 종목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창훈단 쪽에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 옛날부터 나왔지만서도 한 번 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비차익 거래 종목들 매수세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목요일 날 큰 폭을 한번 늘어났고 그다음에 금요일 날 좀 빠졌지만서도 오늘 다시 한번 매수세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신다면은 좀 더 확실히 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보시고서 이제 종목들 가져가시고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구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1700 이렇게까지는 안 깰 것 같고, 하지만 부양의 기대가 있어도 이게 실질 돈 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기대 정도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한 1750 정도 더 빠진다고 해도 그 정도 하단을 얘기하셨습니다. 1700 깨는 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방금 전 김 대표님 얘기였고, 그래도 1700이 위험하다는 쪽이신데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종가 기준이냐 장중 기준이냐 따라 다를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장중에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한 번 정도는 깼다가 내려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일단 생각이고, 파생적 흐름으로 보면은 뭐 불가능한 1700이 꼭 안전지대라고는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은 깨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이제 복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그 근거로는 일단 외국인이 어디까지 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파는 거를 멈추기 전까지는 이제 꾸역꾸역 내려다가 한번 이제 전저점 이탈되면은 손절 라인 이제 로스컨 물량에 이제 ELS 물량까지 한번 합쳐지면은 장중에는 한번 깰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들이 지금 뭐 PBR 1배라고는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현물적으로 일단 계속 판다는 거죠. 하지만 김소연 대표님이 짚어주신 대로 비차익 매수 이렇게 바스켓으로 대량 사는 물량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라는 점, 그리고 1750 정도는 지켜지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왜 그것마저 깰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마저 깰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장중에는 이제 누가 뭐 맘만 먹으면 주식을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던져버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아마 마지막에 파는 사람이 동네 바보형이 되겠더라도 어쨌든 간에 한 번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가상 저점은 얼마를 보시는 거예요? 종가는 저도 한 1750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1750 깨면은 이제 슬슬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일단 그럴 수도 있고요. 작년에 이제 8월 달에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억나죠? 예, 작년 8월에도 이제 주가가 1600대 중반까지도 한번 갔었다가 종가로는 이제 1700대 중반까지 올라오는 이제 기염을 토했듯이 아마 1700대를 한번 위협하면 아마 연기금 이제 깨서 아마 강력하게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기금님께서 예. 제발 좀 돈을, 그죠? 예, 오늘 같은 날은 투신께서 이렇게 많이 파셨는데. 자,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이제 좀 본격적인 여러분들 전략과 맞물리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주식 매도할 시기인가? 자, 두 분의 의견.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 예, 좋습니다. 신민수 과장님. 예. 매도할 시기는 아니더라도 예. 살 시기도 아니지 않은가? 이거 낙폭과대 산 분들 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저뿐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결국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그리스보다는 제가 먼저 부도날 것 같아가지고 지금 참으로 걱정입니다. 아 진짜요? 아니 나름 싸게 샀다고 내 종목은 내가 워낙 싸게 잡아서 좀 웃고 계셨던 분들은 오늘 개파락에 그냥 다. 그러니까 쌍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쌍바닥이 아니고 그냥 지하실이 뚫려버려가지고 저도 예. 지금 약간 난감한 수준이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PBR 1배 아래 또는 이제 1배 수준에서는 주가가 오랜 시간 거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750건 정도에서는 이제 PBR 1배에 약간 하회한다고 보고 그 정도 레벨에서는 뭐 주가가 그 정도의 거래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서 일단은 지금 주식 비중이 높으신지 현금 비중이 높으신지 이제 고객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투자자들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지금 정리하고 더 싸게 살 자신이 없으시면은 그냥 붙들고 한 두세 달 그냥 HDS 꺼놓고 차라리 여행을 가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1750이나 아마 투매가 나오면서 연기금이 이제 자금을 부을 때 그때 이제 매수에 동참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유럽에서 흔히 만만디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가만히 이제 팔짱 끼고 앉아 있다가 이제 이렇게 위기가 시작되고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 그때그때 부랴부랴 이제 대책을 내놓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위기가 시작된 만큼 6월 뭐 현충일 이후로 회의를 하든지 아마 걔네들도 나름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부양책을 만들지 않을까 정책 공조를 하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게요. 언제까지 지금 경험을 좀 떠올려 보면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벼랑 끝 공조가 유럽 쪽에서는 계속 있어 왔었죠. 자, 어쨌거나 김선현 대표님도 같은 좀 생각이신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지금 팔 시기는 아니다. 기다리면 네, 올라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그 제 차트를 한번 좀 잡아주면 좋을 네. 것 같은데 제가 코스피 주봉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좀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제가 빨간 선으로 좀 그어놨습니다. 일단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해서 제가 주봉으로 쭉 그어놨던 건데 네. 이 당시에도 일단은 2008년에 당연히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지네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은 지난 작년 8월 때에도 지금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제 큰 아주 큰 이슈 아래서 사람들이 갈팡질팡 많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또 그 타이밍과 지금 굉장히 흡사한 그래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 더 이상의 하락폭은 없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일단은 6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월 말이나 7월부터는 큰 폭의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이란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그 점 확인하시고 꼭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요. 6월 말 7월 이때는 뭔가 좀 큰 장이 서지 않을까. 일부에서도 대신증권의 센터장님이 비슷한 분석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낙폭 과대주 갖고 계신 분들도 역시 그냥 홀딩 하면은 좀 수익이 지금보다는 나아질는지. 낙폭 과대주 갖고 계신 분들 좋은데 일단은 그래도 올라갈 종목을 좀 그래도 갈아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은 낙폭 과대주 중에 가장 빨리 갈 종목은 아무래도 전차군단 쪽이 그래도 제일 빨리 움직이지 않을까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쪽 관련주들로서 그냥 이동을 하신 후에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세한 업종이나 종목 얘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세 번째입니다. 중국 대대적인 부양 정책 펼칠까? 자, 중국의 대대적인 부양책 안 나온다. 예, 중국 당국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큰 그림은 이런 것 같아요. 나올 듯 해서 분위기를 많이 쫙 몰아갔습니다. 근데 지난주 어느 한순간부터 금방 나오지는 않을 것이니 기대치를 낮춰라. 그러더니 또 오늘 갑자기 지난주 후반에 나온 제조업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뭐 금세 금리 인하 카드라도 나올 듯 이런 분위기가 또 갑자기 만들어졌습니다. 신민성 과장님, 예. 그래도 부양책 나오는 건 좀 어렵다고 보시는 이유. 어렵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예 안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요? 우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나라 보면 이게 양호한 건데 중국이라서 약간 양호하지 않다 이렇게 그렇죠. 논리가 있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중국 정부에서는 그걸 양호하다고 지금 봐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뭐 중국에서 뭐 유럽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이런 거는 서방 국가의 논리고요. 중국 자체에서는 지금 옛날에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은 자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해서 과열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애를 쓰는 와중에 금리나 이거는 약간 논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또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은 언제 하느냐 이것도 관심이 될 텐데, 중국에서는 일단은 10월 달 이후에 지도부가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달 이후 지도부가 바뀐 다음에 이제 후임 지도부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좀 내더라도, 중국은 우리나라랑 이제 달리, 서방 국가랑 달리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임 지도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전임 지도자가 너무 강력한 강공 드라이브 이렇게 정책을 살리기 위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개인적인 사견이라서 아마 10월까지는 경기 부양책을 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한 6월 막 들어섰는데 6, 7, 8, 9, 10 아이고 한 3분기 이 정도까지는 중국에서 뭐 나올 거 기대 말라는 신민승 과장님의 또 정권 교체 관련한 얘기였었는데, 역시 어쨌든 같은 의견이십니다. 이유가 조금 네. 다르신지. 이유는 똑같은데 일단은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뭐 지준율 인하에 대한 또 이야기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맞아요. 상황에서. 예.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지준율 인하가 곧 있을 거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먼저 쏙 들어가 버린 상황이고, 지금 시장 상황이 되게 중국 쪽이 특히 되게 웃기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지금 단계인데, 일단은 유럽 쪽과 미국 쪽 모든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유럽 쪽의 투자를 다시 한번 이어가야 되는가 아닌지, 아니면 또 새로운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중국도 지금 관망하는 입장에서 지금 시장을 살펴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중국 내수 쪽에 대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자기들도 내세울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준율 인하권부터 좀 해결된 이후에나 좀 정책적인 변모를 가져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중국 정도 아무래도 그 발을 살짝 뒤로 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상황을 잘 보신 이후에 좀 중국 쪽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보셔야지만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의 움직임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유럽 쪽에, 아무래도 유럽 쪽 시장이 좀 풀린 이후에나 중국 쪽이 움직일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중국에서는 이번 주 뭐 토요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예정돼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좀 약간 좀 한 0.2% 정도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치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 큰 기대보다 일단은 큰 틀에서 보면 변화는 크게 없지만서도 일단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작은 포인트로 0.2%도 아마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좀 중국 쪽 그 정책 측면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김선윤 대표님도 신민승 과장님처럼 10월 정권 교체 이전에 중국의 부양책은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이세요, 시기적으로? 일단 시기적으로 정권 교체 이전에 몇 가지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기대 심리를 높여줘야 되기 때문인데, 그 기대 심리 자체를 높인 이후에 이제 정권 교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책적인 측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이제 통상적인 일인데, 일단은 그래도 한 8월이나 9월은 돼야지 정책적인 측면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뭐 몇 가지 정책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소비 심리를 좀 부양하기 위해서 가전 쪽 제품 쪽에다가 이제 보조금을 지불한 형식으로 해서 정책이 몇 개 나오긴 했지만서도 아직 이거는 시작이 불가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 지켜보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할지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하반기에도 전차군단만이 독주할까요? 자, 하반기도 역시 전차군단이다. 그렇지는 않다. 예, 좋습니다. 김선윤 대표님, 아까 전차군단이 괜찮아 보이는데 낙폭과대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가장 좋은 건 전차군단인데 예. 그거 혼자 갈 것으로 판단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종목도 많이 이제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올 하반기에 대한 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최선호주로서 일단 전차군단은 여지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일단 가져가시는 게 맞고, 이제 정유화학 업종부터 보시고 넘어가면은, 일단 정유화 업종 보시면 최선호주로 돌아오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장 정유 쪽 관련해서는 아주 그냥 얻어 터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화학주도 큰 폭으로 많이 빠졌는데, 일단 실적 자체도 2분기 자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좀 들고 있지만, 그래도 원자재 가격이 조금은 이제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건설업 중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국내 수주 모멘텀보다는 해외 수주 모멘텀을 좀 기대를 갖고 투자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세 회사를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있는데 이게 6월 수주량이 지금 85억 달러로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세 기업 같은 경우는 6월 달 같은 경우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저희 타이어 업종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이어 업종을 제가 왜 이슈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냐면은 원자재 가격, 특히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환율 상승을 가져왔을 때 최대 수혜주로 보이는 종목이 바로 타이어 업종입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 유가 하락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하락을 통해서 또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또 환율이 또 올라감으로 인해서 당연히 또 수출이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매출 증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타이어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게임주인데 경기 방어주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도 일단은 코스피 지수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그래도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여지없이 하락하는 모습, 특히 이제 모바일 쪽 관련해서는 다른 게임주들은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게임주를 이제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모바일 관련해서 좀 담아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전차군단 내로 가져가시는 게 좋고 기본적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면은 조선 쪽이랑 그다음에 타이어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타이어야 지금 뭐 괜찮고 게임도 뭐 신고가 내지는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오늘 약간 밀린 정도일 텐데 조선은 매수 타이밍이 궁금한데요.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6월 대비해서는 코스피 대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세 회사를 이제 평균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수수량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자체가 2분기에도 좀 양호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자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특히 이 세 종목은 특히 좀 매수하신다면은 수익을 좀 6월 달에는 장 코스피 대비해서는 짭짤하게 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특별히 빅3 정도만 압축해서 보좌하는 전략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신민성 과장님의 의견 끝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텐데 아까 하반기에도 전차 군단 많이 독주하는데 5를 드셨잖아요. 네, 그게 뭐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제 의견은 전차 군단이 다른 업종보다 좀 상대 수익률이 월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일단 뭐 예를 들면은 지수가 10% 올랐을 때 전차 군단이 20% 이상 오를 수도 있다라고 봐서 이제 그렇게 5를 들었고 그런 기준으로는 역시나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실적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업종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민성 과장님의 하반기 업종 전략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두 분과 함께 시장 공감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들어볼게요. 네.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서 시커먼 금요일, 시커먼 월요일, 이제 말도 안 돼.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장중한 때 1780도 이탈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외국인들이 살상각이 아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일 만약에 또 팔면 그냥 자연적으로 더 밀리는 겁니까? 일단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키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1800에서 1900에 많이 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파는 거는 손절매 물량밖에 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자국에서 사정이 급하면은 일단은 뭐 한국 증시에서 먼저 팔고 나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네. 일단은 이제 약간 보수적인 투자자께서는 외국인들의 순매수로 조금 하는 거 말고 좀 강하게 사는 날 어떻게 보면은 순매수가 들어오면 유럽 위기가 일단 1단락 됐다 이렇게 1단락이 돼야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논리를 가지고 매수 접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가 상승할 때는 이제 어느 업종을 고르기 좀 어려운 투자자가 많습니다. 괜히 또 주가 오르네 내 것만 소외되고 이러면 최악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승률이 큰 업종에 좀 아침부터 반짝반짝하는 업종에 추가적으로 이제 같이 그쪽으로 동참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수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은 외국인 내지는 그에 앞서서 연기금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연기금은 아마 구원 투수성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면은 아마 쉽게는 못 들어올 것 같고 외국인들이 일단은 적어도 오늘처럼 팔지는 않고 그냥 멈춰주기만 해도 아마 괜찮은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반등할 때 좀 앞에서 끌어주는 업종이나 종목에 붙는 것이 당장 좀 단기 수익률 게임에는 유리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들어봤고 김선윤 대표님, 이제 우리가 쉬는 날 주 중간이죠. 수요일날 밤에 현충일날 밤에 ECB 통화정책회의 열리잖아요. 네, 주 후반은 조금 좋아질까요, 시장이?
일단은 전 내일장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조금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이제 큰 폭의 하락은 좀 없을 것이라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날 나와서 제가 1850포인트를 한번 찍고 내려올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때 좀 어느 정도 정리를 제가 하시라고 말씀을 제가 과장님과 같이 드렸었는데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정리를 하신 분들은 오늘이 아무래도 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들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또 이틀 동안 또 다시 5천억 이상을 좀 거의 순매도하는 분위기를 또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 판단이 들고 있지만서도 이제 6일날 회의를 좀 기대해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측면, 특히 이제 유럽 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대책 마련에 통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이슈로서 다시 한번 심리적으로 안정이 좀 가져오면서 시장 자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다음 주 한 목요일이랑 금요일에는 다시 1800 선에 안착을 시키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내일장 같은 경우는 한 1800 아래에서 한 1780에서 1800선 아래에서 1800포인트 아래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6월 7일 같은 경우도 이제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기 때문에 Q3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심리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번 주 장세는 크게 흔들림 없이 현재 구간에서는 더 이상 하락 없이 좀 이어갈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유지하시고 현재 이제 관망하시고 가져가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번 주 안으로는 다시 한번 좀 오늘 빠진 것만큼은 회복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 정도에 한 1800 정도 올라오지 않을까. 언제나 지수밴드를 거의 맞춰서 예측을 잘 해주시는 김선윤 대표님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여의도 쪽 전략은 어떨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볼 텐데요. 박석현 연구위원님 한번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큰 갭 하락 하지만 그래도 종가상 더 안 밀리고 시가 부근 정도는 회복하면서 연저점은 살려내면서 끝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발 악재 요인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을 했고요. 2.8% 급락을 했는데 장중에 이제 추가적인 낙폭은 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낙폭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려감이 확대되는 그런 양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5월달에 기록을 했었던 연중 저점 수준에서 지수의 어떤 방어선이 구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일정 부분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많이 했지만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단기적인 급락 이후에 반등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장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유럽 위기가 미국과 중국 쪽의 경기 지표를 보면 고스란히 드러나듯이 이게 센티멘트로 시장이 그냥 과하게 우려하는 게 아니라 수치로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시장이 좀 크게 실망을 하면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결자 해지라고 미국과 중국에서 뭔가 좀 유럽이다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펀더멘털 상황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표들은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둔화가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중국 경제 지표들이 예상보다 부진을 보이면서 중국의 성장률 저점이 2분기로 이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확인됐었던 부분은 미국 고용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미국 경제 역시 유럽 쪽의 어떤 위기 국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정책적 대응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글로벌 경기 둔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유럽 쪽에서 어떠한 정책적 대응이 나와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보여질 것 같고요. 우선은 6월 6일 날 이번 주 수요일 날이죠. 유럽에서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의 정책이사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책금리, 그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기준금리 인하가 되어주면 1차적으로는 호재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준금리 인하를 당장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인다든가 또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스페인에 대해서 스페인 국채를 정책 프로그램 위에서 매수를 해줄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반이 될 수 있다면
시장 흐름에는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6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 EU 정상회담을 통해서 유럽 위기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정책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장 이번 주 22 통화정책회의 이쪽에서 공조 나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사야 됩니까? 아니면 과거 경험상 뭐 위기 때 사야 됐었다 뭐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지금 조금 기대감이 있을 때 이때 사야 됩니까? 예, 일단 그 22 정책 이사회가 6월 6일날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내일 하루 정도 이제 더 열리게 되는데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오늘 시장 흐름이 어느 정도는 반등 가능성을 내비치긴 했지만 적극적인 반등 어떤 그런 시그널은 보여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그 22 정책 이사회를 어느 정도 확인한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좀 그 빠르게 움직여서 내일 정도에 일단 시장 진입을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긴 하겠지만 일단 그 비중 자체를 내일 너무 집중적으로 일단 집중시키기보다는 어느 정도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그 위험 요인은 정책 대응이 적절히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주식시장 반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정책 대응의 어떤 시기 자체가 실행 시기 자체가 실기됐을 경우에는 반등 국면이 좀 다소 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한 만큼의 정책 대응이 나와줘야 되는데 조금만 안 맞아도 시장은 실망할 수 있어서 일단은 확인하고 매수하든 대응을 좀 해보자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하필이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했을 때 두 분의 전문가가 오셨는데요. 그래도 종목 수익이 좀 났을까요? 화면 보시죠. 자, 지난주 펀치 종목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리 신민소 과장님의 금호석유, 아이고 오늘 좀 빠졌는데, 그리고 김선인 대표님의 세종공업 결과는요. 자, 오늘 급락했기 때문에 금호석유가 조금 부진했었고 김선인 대표님의 세종공업이 그나마 선전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사실은 매수가만 높지 않았어도 거의 뭐 수익이 지금 났었던 그런 종목인데 높게 잡아서 좀 아쉽네요. 일단은 되게 웃겼던 게 일단은 제가 시초가로 잡아드렸었는데 그래서 시초가가 13,000원이 잡혔습니다. 근데 딱 10초 만에 다시 12,500원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제가 좀 그날 시장 시작하자마자 멍이 한번 뻥 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4% 급등했을 때 이 네. 종목을 그 다음날 시초가에 사자 했는데 시초가도 그렇습니다. 4% 급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예. 13,000원 잡아드렸었는데 갔었는데. 그렇죠. 이게 좀 예. 그래도 목표가 갔으니까 좀 그래도 수익률이 매도하신 분들은 수익이 잘 나셨을 것이라 판단이 들고 있고요. 아닌 분들이라도 일단은 종목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한 번 더 13,000원 이상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시고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금호석유. 예. 예, 오늘 아까도 뭐 개인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부도날 정도라고 금호석유가 오늘 또 7% 그랬겠죠. 하락했어요. 제가 투자한 게 금호석유니까 부도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말씀드리면은 금호석유가 좀 안 좋았지만 뭐 시장 오늘 특히 투매 나오면서 좀 많이 마이너스가 나가지고 저도 속상했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레벨에서 굳이 안 파신 분들께서는 굳이 여기서 대고 던질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은 이 종목 차트보다 더 심한 확주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금호석유는 그나마 이제 미리 빠져가지고. 예, 나름 기대되는 게 지금 쓰리바닥권까지 와서 제가 어떻게 보면 매수가를 조금 더 낮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지 않나 이 생각은 있고요. 네. 다만 아예 그냥 막 전저점이나 막 전저점에서 지하실까지 간 위치는 아니고 그렇게까지 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실적이나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지금은 좀 짜증 나더라도 한 HDS 꺼놓고 한 2달 묻어두시면 좀 괜찮지 않나 해서 적어도 조금만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접속 안 해도 이거 앱 때문에요. 계속 들어가 보게 된다니까요. 관심 예. 종목 편입시켜 놓은 거. 그러면은 기존의 손절가 11만 원은 일단 깼는데 오늘 급락 때문에 시장 예, 연동으로. 그러면 손절 가격은 어떻게 좀 조정을? 일단은 지금 금호석유를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면요. 일단 네. 예전에 10만 2천 원 정도가 일단은 이전 저점입니다. 4월 달 저점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줄줄이 빠지기 때문에 일단 10만 2천 원 정도 만약에 깨고 내려갈 경우는 투명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두려우신 분들은 10만 2천 원 깨면은 바로 파셨다가 나중에 투매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때 아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투매가 안 나온다고 하면 지금이 현재 3차 바닥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상승 여력을 좀 높게 잡아보시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전저점 깨지 않으면 금호석이 괜찮다는 AS. 이번엔 오늘 펀치 두 종목 한번 화면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신민정 과장님은 코덱스 화면 잘못된 거 아니겠죠? 인버스가 아니라 시장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들고 오셨고요. 김서연 대표님은 아까 타이어 업종 보자 하셨던데 금호 타이어를 관심 종목으로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네, 최근에 참 타이어 종목도 완성세 못지않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늦지 않았나 봐요, 금호 타이어.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금호 타이어 제가 몇 가지 이슈를 딱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일단은 제조 원가 감소 하나가 있겠고 또 하나 당연히 주가가 빠지면은 환율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 효과에 따른 수출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효과를 다 가지고 가는 그런 격포제가 있는 그런 종목 중이 바로 타이어 업종인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금호 타이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가 일단 시장 상황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좀 오늘도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에 이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호 타이어는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호 타이어 좀 주봉을 보고 일단 일봉을 말씀드릴 건데 주봉 같은 경우 지금 딱 모든 이평선 자체가 수렴하는 그 구간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선으로 121, 120주, 60주 다 모두 20주 모두 수렴하는 단계에 딱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당겨서 보면은 지금 일봉은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을 뚫고 지금 올라간 딱 그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면은 주봉상으로 봐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한번 상승한다면은 15,000원 그리고 뚫고 이상 간다면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14,500원 정도까지만 좀 보시고 일봉상으로 좀 보시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14,500원을 좀 잡아드리고요. 이 점이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그 고점 부분에 해당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도 굉장히 또 엮였기 때문에 요 점 보시고서 꼭 오늘 가격에서 내일 한 13,5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고 그다음에 그 14,500원 정도 되시면은 과감하게 털고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호 타이어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신민성 과장님 아까 1,79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시더니 뭐 제가 파생을 주로 하는 직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제 지수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지수가 쌍바닥 정도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쌍바닥이라는 거는 여기서 공조가 안 나오면은 당연히 깨고 내려갈 것이고 공조가 나오면 현재가 바닥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봤을 때는 한번 공조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예전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타이거 레버리지 이제 코덱스랑 유사품인데 요거 가지고 한번 좀 재미있는 수익률을 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코덱스 레버리지도 이제 이중바닥 위치에서 한번 이제 공조가 나오면 어떻게 보면 약간 단기적으로 짧고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가지고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 가격과 목표가 목표 가격은 단기적으로 이제 처음에 빠지기 시작한 12,0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지수가 아마 1,800한 70, 8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제 공조가 나오면 급등도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고 손절 라인으로는 딱 좀 의미심장한 10,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펀치 종목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네, 펀치 종목은 코덱스 레버리지 대 금호 타이어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민성 과장님의 코덱스 레버리지 설명부터 드려보면요. 시장이 많이 하락했지만 이중 바닥 위치에서 공조가 나오면 큰 폭의 반등을 일시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다. 코스피 1,800, 한 7, 80 반등 노리면 목표가는 12,000원이 되겠죠. 자, 그리고 김선일 대표님의 금호 타이어, 유가는 하락해서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데 환율까지 오르면서 격포제다 하셨습니다. 한국 그리고 넥센 타이어보다 아직까지 덜 올라간 금호 타이어가 펀치 종목이고요. 약간 눌림시 매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4,5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 대 금호 타이어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던 신민승 과장님, 김선일 대표님과도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짠 일정 2부도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